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화물차 같은 디젤 경유차에 꼭 필요한 요소 수출을 또 돌연 막아서면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닌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 일 없다는 정부 설명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 나선 시민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주유소까지 생겨났습니다. 정부는 2년 전 대란 때 중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을 바꾸겠다며 앞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중국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부터 정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항만 근처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곳은 오늘부터 요소수 판매 수량을 최대 2개로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주말 사이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려던 요소수 통관을 갑자기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급에 차질을 빚을까 미리 대응한 겁니다. 3개월치 재고가 있다는 정부 설명에도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은 경유 화물차주들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불안해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재고를 한 100개씩 미리 창고에다가 재놓고. 기사들은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그걸 찾으러 다녀야 되겠냐 이거지. 관건은 중국의 요소수 수출길이 언제 열릴지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오늘 남은 재고는 10박스 정도인데요. 주유소들은 당장 대란 조짐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 2년 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장기화라는 그 말이 나오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좀 많이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업계가 모인 플랫폼인 화학비료망은 이달 요소수 수출이 잠정 중단되고 내년 1분기까지 제한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보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품귀나 가격 폭등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엔 요소수 현황도 담겨 있지만 주유소 자율에 맡긴 정보 게재 시점이 제각각이라 소비자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이미 석 달 전부터 중국이 요소 수출 막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그때도 정부는 문제없다,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잘 넘어가더라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2년 전 그 대란을 겪고도 다양한 수입처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9월 블룸버그 등 외신은 자국 수요를 우선하는 중국이 비료로 쓰는 요소 수출을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차량 등 산업용 요소 수출길도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 간의 공급망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달부터 중국의 요소수 통관이 막혔는데도 우리 정부는 알아차리지도 못한 걸로 보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비공식이었다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2년 전 전체 요소 수입액에서 71%를 차지하던 중국산 요소는 지난해 67%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91%로 치솟았습니다. 베트남과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이 거리가 가깝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입선 다변화를 해야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독점 시장에서 이게 과점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정부는 국내 3개월분 재고가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중국 측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기 내각 출범을 알리는 개각을 했습니다. 기재부, 국토부, 보훈부 등 총선에 나갈 6명의 장관들을 일단 교체했는데 주목을 받았던 후임 방통위원장과 국정원장은 오늘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당초 이번 개각의 핵심으로 꼽힌 건 방송통신위원장과 국정원장 후임이었습니다. YTN 민영화와 지상파 재승인, 커지는 북한 안보 위협 같은 중요 현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구를 앉히느냐가 문제입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론 윤 대통령과 검찰 시절 인연이 있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지만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외교안보 라인 인사와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순방 전 두 자리를 포함한 추가 개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개각에선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 6명의 자리를 교체했습니다. 절반인 3명이 여성입니다. 보훈부 장관으론 강정의 전 숙명여대 총장이 기용됐습니다. 농림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지명됐습니다. 모두 50대 여성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론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지명됐습니다.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에 가장 젊은 70년생입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의 당시에도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관리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LH 사장을 지냈습니다. 다만 오영주 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에 지명된 걸 두곤 논란도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비경제부처 출신이고 실패한 부산엑스포 유치전에도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오 차관이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며 우리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불과 5개월 전 취임한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나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이 총선 나가는 커리어 쌓는 자리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 소식은 온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인사말과 함께 지난 7월 문체부에 입성한 장미란 차관은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체육과 관광을 주로 담당하는 문체부 2차관 가운데 취임 10개월도 넘기지 못한 건 정권 교체기나 비위 사실이 드러났을 때뿐이지만 장미란 차관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지난 6월 깜짝 발탁 이후 총선 출마설이 거론됐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선 장 차관의 향후 선택을 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거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뭔가 이 경력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체부 내부에선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놀라워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면서도 업무 파악도 다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빠른 교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체육인 출신 차관으로 은퇴 뒤엔 행정학을 공부했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에 앞장섰는데 그만큼 체육계는 장 차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장미란 차관의 후임으론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거론됐지만 최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도부 중진들 용퇴 촉구하는 혁신안 내놓고 당에 답하라고 한 게 오늘까지였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는데 지도부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크게 지고 전권 주겠다며 호기롭게 출범시킨 혁신위인데 빈손으로 문 닫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지난주 당 지도부와 중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혁신안의 정식 의결을 요청한 뒤 열린 첫 회의입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혁신안 의결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혁신위에서 최고위 측에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안 됐고요. 혁신위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며 어제 당 기조국에서 향후 혁신위 안건을 모두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병민 최고위원이 혁신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건 최악이라고 하자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도 건건히 반응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3분 카레처럼 바로 뚝딱 답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좀 지켜보고 기다릴 필요가. 앞서 혁신위 출범 때 전권을 약속했던 김 대표는 혁신을 위한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출범 40여일 만에 입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혁신위에서 이뇨한 위원장이 말한 기한이 오늘까지였는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뇨한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 해체 위기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혁신위의 조기 해체가 현실이 될 경우 김 대표의 책임론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비이재명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상민 의원이 전격 탈당한 데 이어 이낙연 전 대표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 사퇴하는 건 상식의 문제라며 신당 창당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 사퇴가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것 또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될 당 그리고 총선에 입후보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것이 승리의 길인가 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겁니다.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분 중에 한 분만 골라라 하는 시험 문제가 작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건한 만큼 민주당 내 역할을 찾기보단 제3지대에서 세력 결집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움직임도 관측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탈당한 이상민 의원에게도 추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노력하는 그런 민주당의 재건운동, 부흥운동,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내 혁신을 요구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모인 원칙과 상식은 아직까지 탈당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달 내 최종 결단을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초밥 등 음식값 수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위해 들이닥친 시각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카드 내역과 처리 문건이 남아있는 총무과와 비서실이 대상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가 적시됐습니다. 그동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김혜경 씨 지시로 배 씨가 음식물 등을 배달한 부분에 집중됐습니다. 배 씨 밑에서 실제 업무를 한 전 경기도청 주무관 조명현 씨 제보로 알려졌습니다. 사장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했어. 그거 점심 때 올릴 거 어떡할까? 하지만 조 씨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2달 뒤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 대표도 유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겁니다.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조 씨는 법인카드로 이 대표 개인 물품을 여러 차례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보통 본인 헤어를 경기도 관사로 헤어하시는 분을 불러요. 그 원장님이 추천하셨대요. 그 샴푸를. 그거를 구하려고 제가 이제 청담동까지 갔다 온 상황인 거죠.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조만간 김혜경 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10명 넘는 시민들이 넘어졌고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입구는 고정 안내판과 출입 금지 테이프로 막혀 있습니다. 시민들은 바로 옆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오전 8시 42분쯤 갑자기 멈춰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출근 시간대 시민들이 몰릴 때였습니다. 딱 내리자마자 제 뒤에 있는 사람들 쭈르륵 다 뒤로 넘어가 굴러서 떨어지고 막 비명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매일 경복궁 인근으로 출퇴근하는데 분당 사고 생각도 나고 무서웠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멈추자 위에 탄 승객들 무게 때문에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10여 명이 넘어졌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승강장은 북적였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시민들과 쏟아지는 시민들이 섞이면서 한참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 알고 보니 최근 한 달 사이 2번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0일 자체 점검 때 모든 항목 A를 받았습니다. 양호 등급입니다. 일주일 뒤 16일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검사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 없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분당 순회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거꾸로 움직이는 사고가 났었죠. 당시 역주행을 막을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었는데 오늘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아예 이 방지 장치가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10대 중 3대가 이런 상태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발을 헛디뎌 밀려나온 남성. 그 위로 승객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지난 6월 분당 순회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거꾸로 움직여 14명이 다쳤습니다.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있었지만 작동을 안 했습니다.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난 사고. 문제의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가 없었습니다. 순회역 사고 뒤 조치에 나섰지만 예산 문제로 여전히 전체의 34%, 620대는 역주행 방지 장치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547대 처리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개역, 73대는 기약이 없습니다. 너무 낡은 데다 기종이 특수해 요즘 생산되는 부품을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 5호선 김포공항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8대가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통째로 교체할 계획인데 2025년에야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더 촘촘히 검사하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부품 문제의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합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거를 인증 승인을 하진 않거든요.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99%가 중국산 부품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인터뷰란 제목의 할리우드 영화가 화제였습니다. 인터뷰를 핑계로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입니다. 가명도 아니고 김정은 이름 그대로 분장까지 비슷하게 한 배우가 등장을 하죠.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고 존엄 모독이라며 반발했고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를 상대로 해킹 보복을 벌였습니다. 공개도 안 한 영화를 유출하고 직원들 개인 메일까지 빼냈습니다. 이 소동을 계기로 북한 해킹 조직과 해커들의 실체가 드러났죠. 북한 해킹 조직은 지금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고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등을 해킹해 주요 기술 자료를 빼내고 가상자산 4억 7천만 원어치를 뜯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은 미 연방수사국 FBI와 공조해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최소 수십 회 해킹 공격을 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을 당한 곳은 국내 대기업 자회사와 식품 생물학을 다루는 국내 기술원과 연구소, 대학교와 제약회사, 금융회사 등 최소 수십 곳입니다. 특히 방산업체에선 레이저 대공무기와 관련한 군사 기술 정보가 빠져나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북한이 가로챈 기술 자료 파일의 용량이 최소 1.2TB라고 밝혔습니다. HD 화질 영화 230편 분량입니다. 안다리엘은 신원이 불명확한 가입자에게도 서버를 빌려주는 국내 임대업체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서버를 경유지로 삼아 평양 류경동에서 접속을 했고 국내 업체들을 해킹한 뒤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면서 추적을 피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돈도 빼갔습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이른바 랜섬웨어를 이용했습니다. 안다리엘은 랜섬웨어를 유포해 국내외 업체들에게서 시스템 복구비 4억 7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받아냈습니다. 이 돈은 홍콩 환전업체를 거쳐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해 노동자가 숨졌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이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노동계는 사망사고 대부분이 이런 작은 사업장에서 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자찬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천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말 중대재해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한 뒤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9월 말 현재 459명으로 지난해 대비 5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이나 또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죽어나가는 노동자는 민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 정부는 3년의 유예 기간만으론 83만 사업장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도 반박했습니다. 올해 3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5곳 넘는 곳이 안전보건 확보 체계를 갖췄거나 내년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던 겁니다. 조건부로 유예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치 일정에 따라서 흥정하듯이 이렇게 내놓는 것인지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단순히 사람 수로 차별하는 건 정부 여당이 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뿐 아니라 검찰도 LH 아파트 감리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넉 달 전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는데 당시 브로커로 지목됐던 LH 출신 업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9월 4일 밤 50대 남성 김모 씨는 이곳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층에서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서 바로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검찰은 LH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사업에 감리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8월 30일엔 감리업체 11곳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LH 기술직 출신인 김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김 씨가 숨진 겁니다. 앞서 감리업체들은 담합 사건에 대해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때 김 씨가 입찰 순번과 낙찰자를 조율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분이 아마 여러 회사의 명함을 타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영업을 관여하고 저기도 영업을 관여하면서 그랬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달 초 김 씨가 대주주로 있던 감리업체에 대한 혐의도 잡고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불러 조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숨진 LH 전관업자가 몸담았던 회사는 신생업체인데도 LH로부터 모두 17건, 1,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도 감리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느라 감리가 소홀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숨진 김 씨가 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있던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김 씨는 지분 34%를 갖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처장이라고 한 건 제가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 회사의 사내이사는 3명, 모두 LH 정관입니다. 김 씨는 LH 2급, 회장 허모 씨와 대표이사 김모 씨는 1급 출신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9년 설립된 신생업체입니다. 불과 4년여 동안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가운데 17건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130억 원입니다. 회사 규모를 고려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실적이 월등히 좋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에 감리를 맡았던 곳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씨가 브로커로 활동하며 신생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업을 수주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LH는 검찰 조사 결과 해당 회사 등에서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H는 당초 전면 백지화하겠다던 정관 업체들과의 수백억 원대 계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짧은 휴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나서면서 민간인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인근의 홍해에선 미군 함정이 드론 공격을 받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미국까지 뛰어들며 전쟁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휴전 협상이 깨진 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재개되면서 바이든 정부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다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커질까 부통령과 국방장관이 나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You see, in this kind of a fight, the center of gravity is the civilian population. And if you drive them into the arms of the enemy, you replace a tactical victory with a strategic defeat.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인근 홍해에선 미 해군 함정이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덴만에서 이집트 사이를 지나는 상선을 보호하던 이지스함 카니호입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카니호를 향하던 드론 한 대를 포함해 총 3대를 격추했으며 피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는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지만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한 거라고 했습니다. وقد جاءت عملية الاستهداف بعد رفض السفينتين الرسائل التحذيرية من القوات البحرية اليمنية. 미 국방부는 드론이 정말 카니호를 겨냥했는지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가 미군을 직접 노린 거라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선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가 3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소형 위성도 탑재했는데 개발이 최종 마무리되면 우리 군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군사용 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됩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쏘아올린 우주 발사체가 불길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입니다. 발사체는 대기권 밖으로 솟아오른 뒤 650km 높이에 위성을 안착시켰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성입니다. 액체 연료보다 발사 준비 기간이 짧고 저장 방식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다만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벼운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발사에선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무게 100kg의 지구 관측용 소형 위성을 탑재했습니다. 앞선 2번의 시험 발사에선 무게만 같은 모형 위성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위성을 사용한 겁니다. 위성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뒤 지상 통제소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군 당국은 최종 발사 때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군사용 정찰 위성을 실을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발이 완료되면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해 정찰용 소형 위성을 적시에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북한 출산율도 1.79명까지 떨어진 걸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어머니들을 한껏 치켜 세우며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모습까지 연출했는데 자세한 내용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식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 모진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강직한 모습이 항상 나를 다 잡아주고 떠밀어 주었으며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에 직접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식을 향한 어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을 지켜세우자 참석자들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당대회나 당중앙 전원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대회 보고를 듣던 도중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어머니를 강조하고 나선 이유, 북한의 출산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올해 합계 출산율 추정치는 1.79명.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매년 11월 어머니의 날을 기리고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에겐 노력 영웅의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 새 쌍둥이 어머니가 됐습니다. 지난해 2월엔 육아법을 제정해 영양식품과 학용품 무상 공급 등 각종 복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애 많이 낳으면 욕먹는 추세예요. 동네에서 배를 내밀고도 다니지 못해요. 손가락질해요. 임신을 했을 때부터 스트레스가 얘를 굶기면 어떨까? 이런 위구감이 많이 들어요. JTBC 백민경입니다. 충남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 근처엔 방치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90년대에 14개 동을 짓다가 IMF로 공사가 멈추면서 30년 동안 방치돼 철근은 다 녹슬고 수풀까지 우거져 있습니다. 보기 안 좋은 건 당연하고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는데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한 건물이 보입니다. 날이 밝자 모습을 드러냅니다. 충남 보령의 한 마을입니다. 대천해수욕장에서 차로 5분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 쪽으로 걸어가 보니 잿빛 건물이 보입니다. 올해로 30년째 방치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철근은 녹슬었고 층마다 벽돌이 쌓였습니다. 1994년 한 건설사가 이곳에 15층짜리 아파트 14개 동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 위기로 공사가 멈췄습니다. 12월 3일 날이 딱 30년이에요. 그때는 이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었는데 몇 년 하다가 말더라고. 15층 중 13층까지만 지은 채로 빈 건물만 남았습니다. 건설사와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지금 건물은 예금 보험공사에 넘어갔습니다. 매매됐다고 이게 빨리 아파트를 공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환영을 했죠. 지금 몇 년 돼도 소식이 없어요.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하나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펜스를 훼손하고 들어가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 이렇게 돌아요. 울타리를 놔도 소용없습니다. 한 달 전엔 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거기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 꼭대기 올라가면 비서서 거기 얼른 부셔서 비어요. 밤이면 무섭지고.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이렇게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곳곳에 CCTV도 놓였습니다. 지금은 관리자도 아예 현장에서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건물이 팔리면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건설 당시 자재를 납품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소송도 얽혔습니다. 사업장이 빨리 매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재단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어느 정도 공매 가격이라는 낮춰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철거비만 100억 원이 넘다 보니 선뜻 나서는 사업자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지자체는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부지가 넓다 보니 다 커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특별하게 한 게 없어서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전국에 방치된 건물은 300곳 가까이 되는데 거의 다 10년을 넘겼습니다. 헛삽을 뜨는 일에만 급급하면 앞으로 더 생길지 모릅니다. 이렇게 폐허로 변해버린 건물은 결국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빈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전국 일선 학교들도 방역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엉뚱한 논란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빈대 방역은 보건교사가 할 일이다. 아니다, 행정직원이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담당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개 방에서 조금씩 그 자국이 엄청 많이 났다. 좀 불안하죠. 패딩 속으로 들어가서 집까지 딸려면 어떡하나. 하교하는 학생들은 공부 얘기보다 빈대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이 학교 지난 10월부터 교실에서 3차례 빈대가 나왔습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불안하지만 학교를 빠질 순 없습니다. 이 학교를 포함해 전국에서 빈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학교는 4곳입니다. 학교도 빈대 안전지대가 아닌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일선 학교에 빈대 방역 지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역하라고만 했지 누가 어떻게 하란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보건교사는 행정직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라고 했고 예방교육은 교사의 몫이지만 이런 방제에 대한 업무는 교사의 몫이 아니고 보건교사는 모기도 잡고요. 쥐도 잡아야 되고 바퀴벌레도 잡아야 된다는 논리예요. 행정직원들은 보건교사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일단 총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체가 분명하지 않자 방역을 시작도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학교 내 갈등도 덜 할 텐데.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빈대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구나 빈대는 두렵지만 잘 방역하란 지시는 쉽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발소와 미용실만 골라 돈을 훔쳐온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손님인 척 들어온 뒤에 이발사가 다른 손님 머리에 집중할 때 범행을 저지르는 시기였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 입은 남성이 머리를 극적이며 벽에 손을 올립니다. 걸려있는 옷을 괜시리 여러 차례 만지작거립니다. 어색한 자세, 뭐 하나 했더니 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손님 머리 만지던 이발사가 수상함을 느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충남 공주에 또 나타난 남성. 이번엔 이발소 서랍에서 현금 25만 원을 훔쳤습니다. 손님으로 들어온 척하고는 잠깐 틈을 노렸습니다. 자기 친구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기는 찌질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서 뭐 암절부절을 못하고 그러더니 이발소에서 나온 20대 남성은 경찰차를 보고 골목길 계단을 올라 도망갑니다. 주택 뒤 풀숲에 숨어 있었는데 CCTV를 살핀 경찰이 곧 찾아냈습니다. 이 남성은 이런 식으로 미용실과 이용원 37곳에서 2,500만 원을 훔쳤습니다. 크로스백에서 다른 사람 지갑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다른 곳에서 절취했던 이발소 미용실을 들어가서. 알고 보니 이발소 전문 털이범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출소했는데 또 버릇을 못 버렸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 다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범죄도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인기 영화나 드라마를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송출하면서 마치 정식 업체인 것처럼 매달 이용료까지 받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교민들을 상대로 불법 장사를 해 17억 원을 챙겼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모니터 하나에 실시간 방영되고 있는 콘텐츠들. 드라마, 영화, 뉴스, 예능까지 다양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서브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같은 시간 한국 경찰이 인도네시아 현지 데이터 센터를 덮칩니다. 영상을 받아 중계하는 서버들을 찾아냅니다. 자카르타에 은신처를 두고 IPTV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드라마, 예능, 다큐관, 유아관, 강좌관 등등 있고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도네시아 교민 등 1,700명에게 국내외 콘텐츠 10만 8천 편을 제공했습니다. 매달 이용료 2만 5천 원씩 받아 17억 원을 챙겼습니다. 범죄 도시와 같은 영화나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인기 드라마가 기존의 VOD 수법으로 제공되던 이러한 불법 서비스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면서 국내 케이블 TV 회선에 가입한 뒤 영상을 몰래 송출했고 인도네시아에선 IPTV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국내 방송사들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내 방송사와 영화사 등 관련 업계는 16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법 IPTV 운영 총책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두바이에선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는 UN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엔 기후 위기를 표현한 우리 작가의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예술, 정수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지구. 하지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점점 줄어만 갑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전시된 한국 작가의 미디어 아트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위성 2대가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깨끗한 물은 파란색으로, 오염된 물은 붉은색으로 담아냈습니다. 나사 JPL
팀의 사이언티스트하고 정말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스토리를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방탄소년단 BTS와 협업한 전시로 이름을 알린 작가는 지금 세계가 우리 미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증명을 했어야만 그 프로젝트가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작가 더 궁금해하고 내년 가을이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앞엔 한국 작가의 작품이 처음 걸립니다. 작가 이불에게 이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라는 평가까지 붙였습니다. 앞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역시 한국의 1960년대와 70년대 실험 미술에 주목한 전시를 열었고 중묘 재래학을 재해석한 일부는 뉴욕에서 매진 사례를 끌어냈습니다. 뭔가 새롭고 그러면서도 뭔가 독특하고 뭔가 다르게 풀어내는 우리의 작품은 이제 세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중국은 요즘 먹거리 위생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즉석 마라탕에서 박쥐가 나오더니 이번엔 한 식당에서 쥐가 식재료를 뜯어먹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DC로 보시죠.这老鼠就在上面吃，你看，吃得津津有味，你看。我要是没看错的话，这应该是一个小蝙蝠。토트넘의 역습 장면입니다. 손흥민의 질주를 보고 악몽을 예감한 듯 맨체스터 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이 주저앉은 건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쿨루셉스키가 멀리 차준 공을 향해 달리던 손흥민이 상대팀 윙어 도쿠를 따돌린 겁니다. 손흥민보다 앞서 있던 도쿠가 공을 따내기 유리해 보였지만 바운드된 공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를 먼저 간파한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도쿠를 휘돌아 뛰는 선택으로 허를 찔렀습니다. 하프라인 뒤에서 질주를 시작해 선제골로 매듭 짓기까지 딱 10초. 손흥민의 질주도 빨랐지만 생각의 속도 역시 몇 수 앞을 내다봤습니다. 골을 넣고 3분이 채 되지 않아 자책골을 내준 게 옥에 튀었지만 그걸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후반 24분 로셀소의 동점골을 돕는 장면에선 간결한 원터치 패스가 또 한 번 역습의 리듬을 살렸습니다. Movement is absolutely fantastic. His walk rate, without a doubt, I think he's a great example for any player who plays up front. That movement, and again, 유럽 축구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드리블과 볼 경합에서 100%를 기록한 손흥민은 괴물 골잡이 혼란을 제치고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올 시즌 5번째입니다. 3골씩을 주고받은 난타전 끝에 3연패에서 탈출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5위로 올라섰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 골을 기억하시나요? 수비수 김영권이 터뜨린 뒤늦은 K리그 데뷔골이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선 최고 선수가 됐는데요.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던 프로축구의 가슴 뛰는 순간들을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막 후 10연패를 끝내는 수원 삼성의 첫 승리. K리그 선두를 달리던 울산현대를 잡곤 팬들은 너무 기뻐서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눈물일 줄은 몰랐습니다. 1995년 창단 이후 첫 2부 리그 강등에 팬들은 울분을 토해냈고 수원의 레전드 염기훈 감독 대행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잃었습니다. 올 시즌 내내 그라운드 위에선 복잡한 감정이 엉키고 설켰습니다. 1부 리그로 올라온 광주FC 이정효 감독은 분노를 에너지로 삼켰습니다. 어디서 듣도 못한 감독이 와가지고 감독을 한다니까 제가 또 안 되길 바라는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다른 팀이 가지 않는 파격의 축구로 화끈한 리액션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승격 첫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 진출로 이끌었습니다. 축구 팬들의 가슴을 흔든 장면도 여럿입니다. 수비를 앞에 두고 한 번 터치한 공을 그대로 몸을 돌려 때려 골망을 흔들고
상대 수비를 막고 되돌아온 공을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축구팬이 입을 들어맞고 감독마저 박수를 치게 만든 중거리 슛으로 K리그 데뷔골을 장식한 김영권은 올 시즌 최고의 선수로 꼽혔습니다. 과거보다는 앞으로를 준비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울산의 2연패를 이끈 홍명보 감독은 2년 연속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10m 밖에서 친 공이 홀로 쏙 들어갑니다. 전성기 시절처럼 번뜩이는 퍼트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최종 순위는 20명 중 18위를 했는데요. 우승은 셰플러에게 돌아갔지만 우즈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From being a little bit rusty to playing 4 days and knock off a lot of rust, which was great.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리며 날이 한층 온화해졌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영하권에서 시작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서울의 아침 2도로 영상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한낮에도 11도까지 올라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추위보다는 이제 건조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어서요. 대기는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흐린 반면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중부지방은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부산 6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 대전 12도,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 보이겠고요. 수요일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청렴하고 봉사 정신이 뛰어난 공직자를 찾아내 해마다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올해 대상에 강원 원주시 반곡관설동장 김효중 씨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김 동장은 32년 동안 지역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후원금을 모아 소외 주민들을 도와온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로 47회를 맞은 청백봉사상 본상에는 정유헌 경기의왕시청 사무관 등 8명이 선정됐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